나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걸까? 센다이에 있을 때도 야마가타에 있을 때도 줄곧 그런 생각을 했어. 내 존재만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실이 가끔 괴로웠거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15년 전 집과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세 자매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홀로 남게 된 이복 동생 스즈와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우리는 미처 어른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나 많죠. 내가 태어난 곳, 가족, 나만이 가진 슬픔 같은 것들. 그러나 영화에서는 말합니다. 혹시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던 어린 시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설령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해도 모두 천천히 되찾을 수 있음을.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조수경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수경입니다. 네, 조수경 소설가님은 2013년 서울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요. 2016년 첫 소설집 모두가 부서진을 내셨고요. 2019년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를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이 이제 두 번째 책이고 또 첫 번째 장편 소설이에요. 네. 이번 장편 소설은 그 준비라든지 지필부터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장편이다 보니까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 사실 2007년쯤에 제가 썼던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고 더 편한 방법을 찾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거에서 이야기를 좀 더 살을 붙이고, 또 시간이 또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되게 좀 오래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동안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네, 이 장편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 10년 이상 정도 머리에 네네. 서 구상되고 또 줄기를 뻗고 가지를 틔운 그런 그렇죠. 작품이군요. 그 작가의 말에 보니까 청산가리에 관한 네. 댓글을 보다가 굉장히 충격을, 어떤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네. 그 청산가리 어떤 부분에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2007년경에 제가 단편을 구상하면서 이런저런 검색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들인데,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자살 유가족인데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자살 유가족입니다 하면서 꼭 이렇게 잡고 싶어하는 마음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는데 네. 그 청산가리에 대한 얘기는 누군가가 이제 뭐 청산가리를 먹으면 정말 고통스럽나요 하면서 그런 식의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다른 분이 댓글에다가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과장해서 겁을 주면서 그러니까 살아라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좀 뭉클했던 기억이 나요. 네. 이 소설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댓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소설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군요. 네. 출간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출간 후에 북토크 행사가 좀 많아서 그 북토크가 좀 일반적인 행사랑 다르게 유서를 함께 쓰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예, 아무래도 좀 주체적인 죽음을 다룬 소설이다 보니까 유서를 쓰면서 나의 삶, 나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갖고 그래서 저도 되게 저에게 특별했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예. 유서를 이제 써놓으신 거죠? 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유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단 죽음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서를 좀 써놓고 여행을 갈 때, 특히 먼 곳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유서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업데이트? 네, 그렇죠. 업데이트 1년에 한 번씩은 필요해서. 예, 유서를 항상 써놓는데 그런 걸 이제 독자분들과 함께 했었죠. 어떻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지금까지? 이제 1년마다 폐기를 하는 식인데 그게 사실은 줄기는 항상 같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행복했고 고마웠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금전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업데이트가 되고 내가 뭐 여기랑 계약했는데 아직 약속을 못 지켰어. 만약에 내가 떠나면 계약금 돌려줘.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적어두고 그런 식이죠. 이번 장편, 첫 번째 장편인데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 작가의 목소리로 소설의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그러니까 마음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센터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센터가 생긴 거죠.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하는데 그들이 택하는 방법은 다 고통스러우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그런 호스피스 센터에서 좀 편안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분들도 그런데 그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그런 센터에 들어가서 처방을 받아요. 뭐 이 사람은 한 달 후면은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깊어서 한 달 후면 약을 먹을 수 있고 뭐 이 사람의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서 한 6개월 후에 약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센터에 입소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거절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는 주인공이 센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소설은 이제 존엄사 및 안락사가 합법화된 세상. 네. 그러니까는 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센터에 입소해서 한 달을 지내면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는 합법적으로 자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설을 보니까 센터가 들어선 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이력, 입소 자격, 장기 기증 문제 어떤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작가님의 어떤 죽음관, 미래관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것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주체적인 죽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삶도 주체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양성이 좀 존중되는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죽음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같은 병에 걸려도 누군가는 삶을 택하고 싶고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런 과정들이 힘들어도 삶을 택하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는 죽음을 택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로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이 소설의 주인공 서우죠. 네, 서우. 서우가 중학생 때부터 이제 자살을 생각했고, 자살 시도를 하다가 이제 실패 후에는 학교에도 나가지 않는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되다가 이제 엄마와 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센터에서 엄마와 약속한 시간 6개월인가요? 네, 6개월이죠. 6개월을 버틴 뒤에도 자살을 택하기보다는 센터에 남기로 합니다. 결국 이 소설은 죽음을 소재로 하지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 삶과 죽음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삶과 죽음이 결코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유서를 쓴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서를 쓸 때 일단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나에게 소중한 일, 내가 남겨둔 일 혹은 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삶과 죽음은 떨어뜨릴 수 없는 거고 사실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좀 금기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죽잖아요. 뭐 암이나 교통사고가 우리가 누구나 다 100% 겪는 일이 아님에도 우리는 보험을 들지만 죽음은 누구나 100% 겪는 일인데 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하기보다 평소에도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시간을 내서 아까 했던 프로그램 네, 유서 쓰기. 유서 쓰기.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작품을 읽고 지금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유서를 써놓는 것도 한번 꼭 생각해봐야겠다. 네. 그럼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유서를 써놓으면. 그 유서 전용 봉투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넣어서 공증을 받아야죠. 아니에요? 공증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이제 가족만 알면 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아니면 제가 장기 기증에 이런 서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공증을 받아둔 상태고 그냥 개인적인 그 내용은 제 책상 서랍 몇 번째 서랍에 있다라고 이제 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말해두는 것이죠. 그렇죠. 이 주인공 서우가 들어가는 센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네. 인물들이 네. 굉장히 재밌고 애틋하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그 늙음을 어렵게 인정하고 사유하는 한여사. 네. 그다음에 언제부터인가 글쓰기를 계속할 수 없었던 소설가 이미상. 네. 왜 이렇게 눈이 많이 가는지. 그다음에 양지. 그죠? 양지라는 인물. 네. 손형. 네. 그다음에 자신을 둘로 생각하는 오미나. 네. 성폭력 피해자 연수. 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결국에 서울을 살리고 마는 룸메이트. 그렇죠. 김태한. 네.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오는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애정을 갖는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물들이 다 애틋하고 짠하고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 자신을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오미라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이제 고독사에 대한 공포 그런 것 때문에 센터에 들어와서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요새 보면 고독사에 대한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 서우의 어린 시절의 상처 예, 그런 것들이 가장 마음이 쓰이죠. 가장 싫어하는 인물은 전 누군지 알아요. 방지환. 그렇죠. 소름 끼치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방지환이라고. 네. 네. 이 소설에 장례 파티라는 소재가 있어요. 네. 삶을 마감하는 그날. 네. 이 센터 사람들과 함께하는 파티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이 죽음의 날에 이런 파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런 문화도 현실화되면 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이 소재는 어떻게 상상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우리나라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것들이 약간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 같은 게 물론 굉장히 이별이라는 게 슬픈 거지만 저는 제가 죽을 때 사람들이 우는 것보다는 웃었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웃었으면 좋겠고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고 와서 함께 나와의 즐거웠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웃으면서 나를 추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런 식의 장례 파티를 한다는 기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에서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네, 뭐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냐. 살아생전에 즐겁게 웃으면서 사랑한다 말하고 고마웠다 말하고 미리 인사를 해두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네. 어떤 장례 절차가 어떤 과장된 슬픔이기보다는 유쾌한 이별이 되기를 원하는 네. 축제. 네, 그렇게 되는 죽음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죽음이 축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축제처럼 즐기면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얼마나 축복된 죽음일까라고 네. 생각해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한 여사님이 또 멋있게 네. 자동차를 타고 손을 흔들듯이 가잖아요. 네. 아,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되겠군요. 네. 이 소설의 주인공 서우, 그 학교 폭력의 희생자이기도 한데요. 네. 또 이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또 그걸 항의하던 아버지의 죽음, 네. 그다음에 사랑하던 애완견이죠. 네. 루키? 네, 이렇게. 예, 루키도 또 죽게 되고 이 가해자의 폭력이 참 막 읽으면서 이렇게 심장이 너무 빨리 뛰게 만드는 가해자의 방지환 네. 그룹인데 방지환과 아이들인데 이 자료 조사에 공을 많이 들였을 듯해요. 자료 조사를 저는 이렇게 딱히 이번에 했다기보다 제가 뭐랄까 이렇게 소설가의 눈으로 보는 어떤 관심사 그런 것들이 항상 좀 약간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어요. 어둠의 카테고리에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을 건든 좀 아픈 뉴스들이 보통 많죠. 그런 것들을 많이 스크랩해두는 편인데 이번에도 이제 소설을 쓰면서 서우라는 아이가 왜 그렇게 방에서 오랜 기간 칩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떠올릴 때 학교 폭력을 떠올렸고 그동안 이제 제가 좀 스크랩해뒀던 기사들도 보고 거기서 이제 상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는 중에 또 그 학교 폭력이라는 건 정말 끊임없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도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기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굉장히 맞닿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말 상상이면 참 좋겠는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사실 더 끔찍한 현실들이 있다는 것들이 참 씁쓸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방지환 패거리가 서우에게 보이는 어떤 폭력, 네. 생명을 담보로까지 하는 폭력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심장이 뜨거워지는데 사실 우리 현실의 곳곳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도 그렇죠. 언제나 벌어진다라는. 현실이 더 네. 끔찍하죠.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을 듯합니다. 그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방송 작가이기도 한데요. 네. 이 두 형태의 글쓰기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근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도 또 생각하실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쉽게 딱 얘기를 하면 방송은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제가 써드리고 소설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쓰는 거라서 방송글과 정말 참 많이 달라요. 소설 쓰기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아예 딱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는 방송글을 쓰고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후에는 소설을 쓰거나 구상하거나 소설에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식으로 나눠놓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맨 처음에 방송 작가가 될 당시에는 네.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소설 쓰는데 좀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어떤 계산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쨌든 글 쓰는 분야니까 밥벌이를 한다면 글 쓰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전의 삶과 오후의 삶. 네. 참 다르죠. 타인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설 속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미상 이 소설가의 네. 글을 쓰고 싶으나 쓰지 못하는 소설가. 음. 인쇄로 집 한 채를 지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소설만 써도 생활이 된다면 아이고. 일단 무엇을 하고 싶은지요? 정말 너무 상상만 해도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는데 저는 그러면 일단 마당에 있는 집을 사서 유기묘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마당에는 라일락나무와 겹벚꽃나무를 심고 그리고 소설만 쓰고 살고 싶어요. 그러다 소설 하나 끝내면 여행 떠나고 참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 구체적인데요. 일단 마당에 굉장히. 있는 집을 네, 사고 네, 라일락과 겹벚꽃을 심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기견과 유기묘 네. 몇 마리 정도 불러드릴 마당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차기작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장편을 끝내셨는데 네. 차기작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렇게 좀 강박적으로 항상 메모를 해두는 편인데 네. 사실은 이번 장편을 쓰기 전에 먼저 쓰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그게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일단 그건 뒤로 미뤄두고 이 이야기를 쓴 건데 지금 약간 이제 아동 학대 그 구상해둔 이야기를 쓸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뭔가 준비가 된 느낌? 차기작은 아동학대에 관한 얘기. 사실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인 소재고 없어져야 될 얘기지만은 그렇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동학대 얘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작가로 살면서 독자들에게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위로가 됐다라는 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장편의 경우는 그랬고 더더욱 그랬는데 읽고 나서 정말 제가 이 책을 쓸 때 장편을 쓸 때 이 책이 정말 누군가에게 잡아주는 손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썼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뭐 북토크에 온 분들이든지 아니면 책이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반응이 궁금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로가 됐다라는 글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 역시 위로를 받는 기분이고 정말 참 다행이다 싶고. 네. 그 방지환과 아이들 같은 그 학생들에게도 이 책을 한 권씩 좀 쥐어주고 싶어요.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조수경 소설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부분은 제 장편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 중에서 센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센터에서 벚꽃이 한참 만개했을 때 축제가 열려요. 그런데 그 축제 저녁 날에 무얼 할지 비밀스러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행사가 열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이는데 그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면서 위로를 얻고 또 뭐랄까요, 마음에 뭔지 알 수 없지만 마음속에 어떤 뜨끈한 무언가를 얻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느덧 양지가 나를 안아줄 차례였다. 눈가가 벌개진 그녀는 내 앞에 서서 그 작은 몸으로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도 나도 서로의 눈을 비껴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많이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한 여사님이었다.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다가온 그녀는 나를 와락 끌어안고 조금 오래 머물렀다. 2번인가 등을 토닥거리기도 했다. 키가 커다란 소년이 조금 어색하게 나를 안았고 마른 체형의 작가 선생이 끌어안았을 때는 뼈의 굴곡이 느껴졌지만 다른 사람들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김태한, 나의 룸메이트가 짧지만 힘있게 앉는 바람에 잠시 숨을 쉴 수 없었다. 김태한은 내 어깨를 세게 두드리고 다음 사람에게 다가갔다. 이제 내가 파도를 몰고 갈 차례였다. 느리게 한 걸음을 떼 옆에 선 사람과 마주선 다음 팔을 조금 벌렸다.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재빨리 주문을 외웠다. 튀지 말고 남들처럼. 그저 앉는 것뿐, 안아주는 것뿐. 팔을 좀 더 벌린 다음 포옹인지 팔을 걸친 건지 알 수 없는 기이한 자세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 밤이 되자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졌다. 어떤 건 핑그르르 돌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어떤 건 울먹이는 누군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포옹의 파도가 다시 처음처럼 커다란 타원형이 될 때까지 안아줬던 사람이 안기고 안겼던 사람이 안아주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꽃잎은 느린 속도로 흩날렸다. 네.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 5부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세상을 등졌던 서우,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면서 어떤 관계를 맺는 장면. 봄날에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 대목을 쓰실 때 네.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어떤 네. 울렁거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센터 내에서 좀 뭐랄까 마음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들이 좀 그 안에서나마 행복과 따뜻함 같은 걸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봄, 가장 벚꽃이 만개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 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이 들었을 때 위로가 됐던 게 말보다 포옹이었거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였는데 그런 위로를 이들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또 이 부분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유가 이제 이 장면이 끝나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서우가 엄마가 싸운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서우의 휴대전화에 연락처 목록이 네. 그 함께 안 왔던 사람들로 목록이 늘어나는 장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깊이 네. 맺는 장면이라서 저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문장의 소리에서는 작가님이 직접 가져오신 소리를 틀어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음악이 있는 거리의 풍경 같아요.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포르투갈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가기 전에 직전쯤에 여기 연락을 받고 소리를 녹음해 오라는 얘기를 받고 약간 작정하고 녹음을 한 거였어요. 그래 타이밍이 좋았군요. 네. 포르투갈 리스본. 네네 리스본. 네, 거기 가셔서 녹음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저희 강아지 코 고는 소리를 녹음해 오려고 했는데 네. 이미 어떤 분이 하셨다 그래서 예, 저는 좀 더 특별하게 포르투갈에서 녹음을 해왔고 리스본의 알파마지구라고 굉장히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도시인데 거기 골목골목을 걷다가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찾아서 걸으면서 녹음을 한 겁니다. 이 파도 소리를 그 직접 눈앞에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요. 그 파도라는 노래 자체가 약간 슬픈 정서가 담긴 노래인데 글쎄요. 그때는 워낙에 여행이라는 그 일상을 조금 낭만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감정 상태였다 보니까 마냥 좋더라고요. 네, 새소리도 들려오고 또 저쪽 골목에서 누군가 다가오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들도 들려오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행을 좀 많은 곳으로 다녀오셨을 텐데 이번 포르투갈 여행은 그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되나요? 아직 며칠 안 되셨겠지만 들어오신 지. 그러니까 여행은 제가 약간 뭐랄까 하나의 책을 끝내고 약간 이제 뭐 하나의 장을 덮고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저에게 포상을 주는 것처럼 가는데 그리고 가서 또 이제 다음 작품을 뭘 쓸지 이런 생각도 해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상을 조금 더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도 갖고 그러는데 포르투갈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좀 여행에서 조금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해서 이런 것들을 또 발판을 삼아서 또 하나의 작품을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소감 대신에 나에게 소중한 3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가지면 제가 매일 하는 기도가 있는데 매일 하는 기도요? 네, 그게 이제 가족과 평화. 이 평화라는 게
단지 전쟁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뭐 아동학대든 이런 학교 폭력이든 이런 어떤 슬픔이 없는 세상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좋은 글을 쓰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마도 이 가족 평화 글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수경 작가님.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 첫 장편 소설을 축하드리고요. 가족과 평화와 좋은 글이 함께하는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수경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들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문학 팟캐스트 시시콜콜 시시알콜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용, 김혜경, 신승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승용님부터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까지도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숙취와 사투를 벌이다가 오늘 녹음실에 참석하게 된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숙취에 물든 얼굴치고는 굉장히 반짝반짝하십니다. 물광 피부. 네, 술광.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술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긴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아니 굉장히 조숙해 보이시는데. 본 모습이 다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사랑을 찾아 갈구하는 신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술과 사랑을 좋아하신 세 분 모셨습니다. 시시콜콜 시시알콜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네, 시시콜콜 시시알콜은 시를 읽으면서 술을 마시는 팟캐스트 방송이고요. 저희 벌써 3년 넘게 방송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이제 주 진행을 맡고 있고, 그래서 알면 아는 척 몰라도 아는 척하는 능청이라는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팟캐스트에서 헛소리와 주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풍문이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데 적당히 풍문으로 들었던 그런 말들을 정말 헛소리처럼 늘어놓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친구들보다 한 1년 정도 뒤늦게 합류한 마지막 멤버고요. 저는 털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이 친구들처럼 특정하게 난 이런 걸 담당해라고 타이틀이 없어서 매번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를 설명했던 거는 턱걸이를 좋아하는 털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턱걸이를 한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지금 한 9회 정도까지 찍었고요. 5월 안에 10회 찍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턱걸이 인생인 걸로. 인생이 턱걸이. 네, 이 자리에 능청 이승용 선생님, 네. 그다음에 풍문 김혜경 선생님, 그다음에 털보 신승재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팟캐스트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콘셉트라고 할까요? 취지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 팟캐스트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이제 저와 그리고 여기 나온 이제 김혜경 씨가 이제 연인 사이거든요. 네, 연인 사이인데 서로 이제 연인 사이로서 하던 많은 데이트의 과정이 이제 술을 마시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뭔가 유익하게 술 마실 핑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다가 시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정확하네요. 시시콜콜, 시시알콜.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저희 문장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시시콜콜, 시시알콜은 어떻게 방송 녹음 시간이라든지 업로딩 횟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실 녹음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녹음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이제 우여곡절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각자 또 본업이 있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다들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저희 거의 매달 시인님들 모시고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네. 시집 옆 술집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게 있을 때는 그 공개 방송 실황이 또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올라가서 정규 녹음은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집 옆 술집. 네. 이름이 아주 그냥 찰집니다. 제목이 그냥 쫙쫙 달라붙어. 최근 105회까지 업로드를 하셨다고. 네, 꽤 오랫동안 했어요. 특히 저희 방송을 하면 사실 시 얘기도 하고 술 얘기도 해야 되니까 뭔가 각자 또 시도 공부해보고 술도 공부하게 되는데 또 풍문 같은 경우에는
이 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많은 큰 힘이 되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예. 큰 힘이 되기도 하면서 큰 힘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멤버이기도 해요. 모든 결정권이 김혜경 씨에게 있기 때문에 뭐 이야. 저희는 풍문 김혜경님께서 많은 병권을 주고 계시군요. 아, 네. 저희가 지금 105회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번 한 시집에 고르고 그 시집에 어울리는 술을 찾아서 좀 그 시와 술을 좀 페어링하는 팟캐스트다 보니 이 어떤 시집에 어떤 술을 좀 추천을 할 것인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셋이서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하고 저희는 제안만 합니다. 가장 성공 케이스, 시집과 술이 가장 잘 맞았던 절묘한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는 매회가 달라서 그래도 기억나는 건 가장 최근에 이제 하재현 씨님의 네네. 우주적인 안녕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네. 그 시집에서 페어링했던 술이 굉장히 독특한 술이었어요.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이라는 되게 독특한 종류의 와인을 페어링했는데 네. 반응도 좋았고 저희도 매우 재밌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 네. 그거 마시면 이제 우주적인 안녕을 할 것 같은 내가 아우, 드네요. 맞습니다. 저희 이미 경험했죠. 좋습니다. 저희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능청 이승용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실 수 없던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에 늘 취해 있는 게 좋았습니다. 처음엔 오락실이었습니다. 취한 사람처럼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분수대에 바지를 걷고 들어가서는 물에 젖은 100원짜리 동전을 한가득 들고 오락실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락적이지 못한 학업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술에 취해 배웠고 취하는 게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번의 연애를 겪게 되면서 숙취 같은 이별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집을 홀로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홀로 술을 홀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의 절반은 늘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술 마실 그럴듯한 핑계를 생각하다 보니 술과 시를 읽고 마시는 시시콜콜 시시알콜이란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읽기 어려운 시집도 술의 힘을 빌린다면 술술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낮에는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면서 번 돈을 밤에는 술과 시에 성실하게 탕진하고 있습니다. 몇몇 시인 친구들과는 시집보다 술집에서 더 자주 만나곤 합니다. 지금은 적절한 취기가 가끔은 용기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술의 힘을 빌어 더 많은 것에 취해보고자 계속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 네. 글쎄 문학 라디오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쌈박하네요. 아니 그 동전을 이렇게 가져다가 오락실 그 중독됐던 그죠.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오락이 어떤 오락이에요? 그때는 저희 때는 이제 제일 재밌었던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였어요. 킹 오브 파이터즈. 네, 그래서 그 게임에 제가 좀 한동안 많이 취해 있어서 거의 미쳐 있어서 분수대에 들어가서 이제 동전을 이제 다 주워가지고 범죄행위 일을 초등학교 1, 2학년 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남의 눈에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그 부끄러움보다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더 눈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실행에 옮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분수대 지금도 있나요? 그게 심지어 그게 외대 앞에 있는 분수대였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분수대 하나를 없으셨어요, 이분이. 네. 그 이별 후에 첫 시집을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집이 어떤 시집인지 궁금하네요. 그때 사실 처음에는 최승자 시인의 이 시대의 사랑 이런 시집을 처음 사서 읽어봤었죠. 저도 좋아하는 시집.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시집 읽으면 정말 눅진하고 깊은 감정들이 있어서 특히나 갓 이별을 겪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말 못할 수렁이 이렇게 허우적대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많이 그런 시집들 읽으면서 이렇게 슬퍼보기도 하고 나름 좀 약간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시인 친구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절친이 있다면 어느 분들인가요? 최근에는 이제 오은 시인님 생일이셔가지고 겸사겸사 같이 만나가지고 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위트넷 시니컬 시집서점 운영하고 계시는 유희경 시인님과도 각별한 인연이어서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또 인사하고 또 술 마시고 생각나면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풍문 김혜경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친구들에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추천하곤 했습니다.
그것들은 때론 어떤 단어나 문장이었고 그것들을 모은 책이기도 했고 수십 번의 반복 재생을 거친 노래이기도 했으며 여기저기서 모은 잡동사니이거나 어떤 장소일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마치 아주 멀리서 특이한 먹이를 물어다 주는 새,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다시 휙 날아가 버리는 새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 둥지에 가득한 것들은 시와 술입니다. 너무 비좁다고 생각되었을 때 시시콜콜 시시알콜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물어다가 누구에게 가져다 줄지 고민하고 다시 비운 둥지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로 채우는 것이 제 요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절친들에게 좋은 문장이라든지 좋은 장소를 많이 추천하셨다고 했는데 그 친구분들이 그때의 추억을 이렇게 만나면 자주 얘기하곤 하나요? 네. 그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어렸을 땐 좀 강권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좋은 것을 꼭 해봐야 된다 너는 좀 강권하는 스타일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강권보다는 은근하게 이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추천을 해주는 것을 네,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은근한 강권. 은근한 강권. 그 이승용님을 어쨌든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팟캐스트를 하게 됐는데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저 이승용을 처음 봤을 때 네. 저 되게 시 좀 붙여주세요. 지금 승용 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오빠라거나 승용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으로만 불렀어요. 첫 순간부터. 네. 네, 그것도 이렇게 승용아가 아니고 이승용. 네. 야 이승용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죠. 너무 철이 없어 보여서. 아니 어떤 면이 좋게 보이셨나요? 아 좋게 보였던 거는 그 철이 없다는 게 제가 되게 술을 안 좋아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저한테 갑자기 소맥을 말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맛있게 만다고 했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한심해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술을 좋아하게 됐을 때 저 친구가 말해준 소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야. 네. 사랑은 네. 천생연분 찰떡궁합. 입맛까지 바꾼. 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털보 신승재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이 되어 서울 소재의 대학으로 진학하기 전까지 꼬박 20년을 해운대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언제나 드넓은 백사장과 떼약볕을 벗삼았고 여름이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파에 섞여 파도를 탔습니다. 축복받은 유년입니다. 바다만큼이나 사랑하는 것은 만화책입니다. 동네 만화방, 도서 대여점에 비치된 만화책을 장르 불문 섭렵했고 세뱃돈을 모아 내 나름의 서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IQ 점프가 발매되는 매주 화요일 1,000원짜리 2장을 손에 꼭 쥐고 문방구를 향해 달려가던 그 순간이 제겐 행복의 표상입니다. 이 열렬함은 여전해서 요즘도 늘 여기저기 만화책을 추천하고 또 선물하고 다닙니다. 2012년 겨울 우연히 팟캐스트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이었고 한때는 이 짓으로 밥을 벌겠노라 아둥바둥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홍보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영화는 취미로 남겨두었습니다. 2017년 봄부터는 시시콜콜 시시알콜의 멤버가 됐습니다. 시에도 술에도 완벽한 문외한이었던 제가 어찌 그리 되었는가 하면 얼떨결에 친구 따라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이젠 시와도 술과도 제법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그럴 작정입니다. 네. 아, 만화를 좋아하시는군요. 아, 네. 정말 좋아합니다. 왜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명저 베스트 이게 라인업이 있지 않아요? 네, 실제로 제가 돈을 벌기 전에는 중고책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네네. 근데 돈을 벌고 난 이후로는 그 중고책들을 선물하거나 처분을 하고 진짜 내가 서재에 꽂아놓고 싶은 책들만 구입해서 지금도 제 나름의 서재를 꾸리고 있죠. 네. 몇 가지만 추천하신다면 네. 본인만의 명저, 네, 명작 만화 그쵸. 시리즈라고 합니다. 최근에 정말 가장 재미로 따졌을 때 가장 재미있는 만화책은 골든 카무이라는 만화책이고요. 그리고 조금 많은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화는
그 3월의 라이온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는 일본 만화, 둘 다 일본 만화인데 네. 3월의 라이온이라는 만화는 그 일본의 그 프로 장기 기사들에 대한 만화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체도 일단 너무 예쁘고 그 장기 기사들이 되게 어릴 때부터 마치 미생처럼 수학을 하고 선수가 되잖아요. 네. 그 기사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그 일본 장기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질 수 있고 추천하는 만화책입니다. 골든 카무이. 네, 골든 카무이. 이건 내용이 대략 어떤 건가요? 골든 카무이는 이게 약간 영화 감독의 장르로 따지면 거의 타란티노 영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은 일본의 어떤 80년대 정도 되는 배경이고 그 장소는 그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홋카이도. 그래서 홋카이도에서 홋카이도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문화나 의복이나 식문화 같은 것도 다 나오고 동시에 이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거대한 금광을 찾는 이야기예요. 네, 거기까지만. 네, 그럼 딱 알겠습니다. 거대한 거기까지 금광을 찾는.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럼 또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이 팟캐스트에 시인들이 출연한다고 들었는데요. 팟캐스트를 하는 입장에서 이 섭외가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시인들 섭외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김혜경님 말씀해 주시죠. 시인분들 섭외는 우선 아까 친분이 있었던 유희경 시인님이 또 이제 시집 서점을 운영하시다 보니 네. 또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좀 음. 건너 부탁을 해서 섭외를 할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이제 시인 친구들이 많으시다 보니 그 친구의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친해져서 우리 방송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라고 꼬시는 경우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은근한 강건이 계속되는. 그러면 이제 사실 섭외 담당자가 한 명 있는 거네요. 네, 제3의 멤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약간 유희경 씨의 도움을 일단 정말 많이 주셨고, 요즘 들어서는 또 이게 정말로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소개해서 저희 나와주신 분이 다음 분을 또 소개해주고 가시고 이런 식의 섭외도 되게 많았죠. 섭외 피라미드. 네, 그런 다단계 같은 거죠. 다단계. 팟캐스트 외에 이 문학과 관련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 이승용님. 일단 저희가 그 아까 공개 방송 그 술 마시면서 시 읽는 실제 행사를 이제 많이 진행을 해왔고 또 네. 앞으로도 계속 해갈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좀 단지 그냥 시뿐이 아니라 그냥 시를 읽고 마시는 행위가 하나의 문화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문학 장르에 대한 허들을 낮추고 또 자연스럽게 이런 장르들에 취해보고 조작할 수 있도록 좀 오프라인상에서 더 많은 분들이 만나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약속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는데 오늘 문장의 소리에 첫 출연하셨는데요. 소감 대신에 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네. 털보 신승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는 하나는 턱걸이. 두 번째는 조피디님이 지금 바깥에서 뻥 터졌습니다. 두 번째는 수염. 네. 그리고 3번째는 수영입니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꾸준하게 하고 있는 운동이 턱걸이와 수영이라서 골랐고요. 수염은 제가 또 닉네임이 털보이기도 하고 저의 일종의 또 다른 아이덴티티? 개성이어서 그리고 제가 또 수염 자리가 예쁘게 난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진짜 수염이라고. 진짜 예뻐요.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멋있어요. 수염 자리가. 감사합니다. 턱걸이와 수염과 수영. 네, 이번에는 김혜경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3가지는 집, 시집, 술집. 3집. 집, 시집, 술집. 벌써 3채나 갖고 계시네요. 아유, 그럼요. 세채뿐만이 아니라 뭐 시집도 뭐 여러 건 있고 단골 술집도 워낙 많아서 고집도 있고 고집까지. 전국구로 네, 집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집이야, 고집 뭐야? 더 설명을 부탁드릴 게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승용님. 네, 저는 산책과 네. 술병과 네. 집입니다.
산책과 술병과 집. 네. 네, 이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겠네요. 요즘 제가 집을 구했기 때문에 네. 일단 집이 제일 소중하고요. 음. 동시에 그 소중한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네. 이 강아지를 아침 저녁으로 요즘 산책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산책이 일종의 저를 지키는 행위 같아서 너무 좋고, 마지막으로는 술을 마시면 술병이 생기잖아요. 네. 이거 좀 병적으로 모으는 걸 좀 좋아합니다, 제가. 네. 술병을요? 네, 그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일단 모아두고 개 중에서 좀 너무 겹치는 술병이거나 혹은 좀 예쁘지 않은 술병이면 그때 이제 버리죠. 네. 그러면 이렇게 벽 쪽에 쌓아두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담장에 쌓아두시는? 지금 베란다에 쌓여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마른 꽃 같은 것들을 이제 꼽아서 이렇게 나름 화병으로 쓰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아쉽게도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시시콜콜 시시할콜의 유쾌한 이분들과 2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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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소설집 오늘 밤에 어울리는 을 출간하신 이승은 소설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집 오늘 밤에 어울리는을 출간한 이승은입니다. 네, 네.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소설을 쓴다는데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던 주변 사람들한테 책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출판사에 온 거를 넘기고 완성된 책을 받기까지 그 책 한 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많이 애쓰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애틋해지면서 책임감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목이 네. 오늘 밤에 어울리는인데 네.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그 제목 때문에 편집자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원래는 그 소설을 표지작으로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발표할 때 당시에는 제목이 밤은 부드러워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그 피츠제럴드의 장편 소설에서 따온 거라서 네. 제가 지은 걸로 제목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첫 소설집인데. 그래서 더 어울리는 제목을 막 찾지 못하다가 계속 이제 편집자랑 상의를 하다가 그 소설 본문 중에서 대사에서 하나 따와서 제목을, 네, 그걸로 정하게 되었어요. 소설의 키워드를 꼽자면 네.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커플, 그리고 두 번째는 술, 꼽아봤어요. 네. 네, 소설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커플이 많이 나오고, 커플 중심으로 그 대화나 장면들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정말 거의 8편 전체에 술이 많이 나와요. 각종 술이, 위스키, 맥주, 와인, 데킬라 등 많은 술이 나와서 커플과 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이나 이런 것들을 음주가무를 즐겨 하시나요? 술이 많이 약해져서 지금은 그냥 분위기를 좋아하고 조금씩 먹는 걸 좋아하는데, 소설 속 주인공들보다는 술이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소설을 안 쓸 때는 주로 무엇을 하세요? 일단은 제가
영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네. 그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영화 수업을 가르치는 일을 일단은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뭐 영화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팟캐스트 듣거나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영화를 가르치는 네. 게 어떤 장문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가리키세요?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완성하는 그런 그런 활동을 아이들이 이제 모든별로 그런 활동을 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럼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만들려면 네네. 가장 중요한 것들? 일단은 그 뭘 찍을지를 정해야 되는데, 유튜브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많이 봐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건 맞는데, 정작 뭘 찍을지를 정하고, 이제 역할을 정하고 그런 데는 조금 낯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영화 만들기에만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광고를 만들어도 되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네. 네. 되게 재밌는 활동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막 처음에는 좀 머뭇머뭇하다가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또 으쌰으쌰 찍을 때는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소설이랑 또 영화랑은 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또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던가요?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일단은 그 영화랑 소설이 제일 다른 거는 물론 개인 작업으로 영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설은 혼자 쓰는 개인 작업이고 영화는 어찌됐든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때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제일 큰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소설집에서 가장 쓰기 힘들었던 작품, 그리고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을 꼽자면? 그 소설집에 실리면서 발표했을 때랑 굉장히 달라진 소설이 2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집 원고를 넘길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고쳤어요. 네. 그래서 그걸 고치면서 거의 이제 스스로를 사육하는 식으로 시간은 이제 넉넉하지 않은데 이거를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그때 그걸 고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고치고 나서 원고를 보내서 마음이 조금 놓였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애정이 가는 작품도 물어보셨나요? 네. 네네. 다 나름의 이유로 애정이 가는데, 파티 끝이란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 순서랑 상관없이 제일, 오래전에 쓴 소설이에요. 이 소설집에 실린 것들 중에서. 그래서 네. 등단작 소파보다도 더 먼저 쓴 소설이거든요. 이거를 가장 나이가 어린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실기도 했지만 첫 번째 순서로 정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찰나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미발표작이어서 가장 최근에 썼고 또 미발표작이고 그래서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각각 애정이 가는 소설들입니다. 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돈, 건강, 가족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더 멋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어떤 시간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시간? 그래서 시간을 3가지로 나눠봤어요. 네.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 두 번째는 숙면의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차나 술을 홀짝이는 시간. 요 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이 세 가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면 네. 소설을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은 소설가의 파티의 끝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커플 모임인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의 대화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중반 부분이고요. 빈 맥주병이 쌓여가고 민영이 틀어놓은 음악이 나른한 곡으로 바뀌었다. 네 사람의 기분에 어울리는 곡이었다. 촛불이 조금씩 흔들리고 가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결혼하고 싶어 안달인 남녀가 나오는 프로그램 봤어? 지영이 턱에 손을 개며 물었다. 그거 봤어. 요즘 예능엔 별게 다 나와. 은수가 맥주를 홀짝였다. 전 연봉이 7천 정도 되고요. 외동이라 부모님 재산은 다 제가 물려받게 될 거예요. 동철이 출연자 중 한 명의 자기소개를 흉내냈다. 결혼 못해서 부모님 마음고생 시켰다고 울더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지영이 동철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연결되는 커플이 나오기는 하던데 식탁 위에 흘린 연어를 동철이 주워 담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잘 살고 있을까? 지영이 냅킨으로 식탁보 위를 문질렀다. 결혼정보회사 생중계까지 봐야 하다니 그 사람들은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 은수는 그것이 정말 궁금했다.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겠지? 민용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본 적은 없지만 은수에게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닐까? 은수가 물었다. 그런데 이렇게 뒷말하면서도 자꾸 보게 돼. 꼭 막장 드라마 챙겨보는 아줌마들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지영이 웃었다. 동거하는 커플도 늘어나고 비혼주의자들도 많은데 아직도 명절 때마다 그 얘기는 나오더라.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행복해진다는 환상. 손에 들고 있던 냅킨을 구기며 은수가 씁쓸하게 웃었다.